김비서, 저 아이들, 왜 내 아들 묘비 앞에 있는 거지? 회장님, 그게 3년 전 아드님께서 숨기신 일이 있습니다. 뭐? 숨긴 일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그날의 진실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은 3월 24일 봄바람이 살랑이는 아침이었어요. 재벌그룹 회장 윤태석은 검은색 롱코트 깃을 세우고 조용히 납골당 계단을 올랐죠. 아들의 3년째 되는 기일이었거든요. 그의 손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발걸음은 무겁고 가슴 한편은 여전히 시렸죠. 3년이 지났지만 아들을 떠나보낸 그 아픔은 여전히 생생했거든요. 납골당 안은 고요했어요.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멀리서 풍경 소리만 작게 울렸죠. 태석은 익숙한 길을 따라 아들의 위패가 있는 납골함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들의 묘비 바로 앞에 어린아이 셋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6살쯤 돼 보이는 새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어요. 작은 입술이 뭔가를 속삭이는 듯 했죠. 아이 중 하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태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한쪽에서는 젊은 여자가 휴대폰을 들고 아이들 모습을 찍고 있었어요. 긴 생머리에 검은색 코트를 입은 여자. 그 뒷모습이 어딘가 낯익었어요. 여자는 셔터를 누르다가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그 순간 둘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덜컥 떨어질 뻔했죠. 태석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 얼굴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너 은주 맞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간신히 떨리는 입술로 그 이름을 불렀죠.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아이들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낯선 어른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김비서가 황급히 계단을 올라왔어요. 회장님, 지금은 여기서 말씀하시면 하지만 태석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이미 새 아이들에게 꽂혀 있었거든요. 아이들의 눈동자, 오똑한 콧날, 입꼬리의 곡선까지 모든 게 젊은 시절 태석의 아들을 빼닮아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태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물었어요. 저 아이들은 대체 누구지? 은주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죠. 은주는 과거 윤도연의 비서였어요. 태석의 외아들인 도연은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죠. 천식이 있어서 겨울만 되면 기침을 달고 살았고 격한 운동은 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약한 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죠. 회사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막내 사원의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었어요. 생일이면 작은 선물을 챙겨주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줬죠. 그래서 사람들은 도연을 진심으로 따랐어요. 은주는 그런 도연의 비서로 일하게 됐어요. 처음엔 그저 업무 지시를 받고 서류를 정리하고 스케줄을 관리하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도연의 세심함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커피를 탈 때면 설탕 반 스푼만 넣어주는 것, 비 오는 날이면 창가 자리를 양보해주는 것, 퇴근길에 오늘 고생 많았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
그 작은 것들이 은주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죠.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어느 가을날 저녁,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은주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은주의 가슴이 두근거렸죠.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은주 씨를 사랑합니다. 오래전부터요. 은주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죠. 이 사랑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요. 반면 태석은 늘 냉정했어요. 그는 회사 회의 때마다 이렇게 말했죠.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우리 집안은 함부로 무너질 수 없어. 그 말은 언제나 도연을 짓눌렀어요. 아버지의 기대, 집안의 무게, 후계자라는 이름. 도연은 그 모든 게 숨막혔지만 한 번도 거역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앞에선 늘 고개를 숙이고 예, 아버지하고 대답했죠. 하지만 은주를 만나고 나서 도연은 처음으로 용기를 냈어요. 어느 주말 아침 도연은 은주의 손을 꼭 잡고 아버지가 계신 서재문을 열었어요. 태석은 신문을 읽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죠. 은주를 보는 순간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이 여자,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신문을 탁 내려놓으며 차갑게 물었죠. 사무실에 있는 그 비서 아닌가? 도현이 네 옆에서 일하던. 맞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태석이 폭발했어요. 비서와 결혼이라니? 이 집안의 이름이 우스워지길 바라는 게냐? 아버지, 사랑은 신분이 아닙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태석은 책상을 내리쳤어요. 은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도연은 은주를 감싸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나가라! 다신 돌아오지 마라! 그날 도연은 정말로 집을 나갔어요. 은주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죠. 연락은 끊겼고 태석은 그 후로 한 번도 아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은주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 씨는 떠나기 전에 저한테 편지를 남겼어요. 태석의 눈빛이 흔들렸죠. 은주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모서리가 해지고 종이가 누렇게 바랜 편지였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펼쳤죠. 제발 우리 아이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태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서며 물었죠. 아이들이라니. 그럼 저 아이들이 도현이의?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네, 맞습니다. 도연 씨의 자식들이에요. 순간 태석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한 발 뒤로 물러났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럼 몇 명이지? 쌍둥이에요. 아니, 병원에선 한 명이 더 있다고 했어요. 새 쌍둥이였죠.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도연 씨가 집을 나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도연 씨는 너무 기뻐했어요. 매일 밤 배에 손을 얹고 아기한테 동화책을 읽어줬죠. 태석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6개월쯤 됐을 때 도연 씨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빗길이었고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왔대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도연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은주야, 아이들 부탁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태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만 들렸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묘비를 붙잡았어요. 내가 내 손으로 혈육을 버렸단 말인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는 묘비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였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도현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새 아이는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어린 마음에도 뭔가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낀 듯 조용히 엄마 뒤로 숨었죠. 김비서는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서서 휴대폰을 꽉 쥔 채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도 도연을 잘 알았거든요. 착하고 따뜻했던 그 청년을요. 한참을 울던 태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사라져 있었죠. 그는 은주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동안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니? 내 도연 씨가 남긴 돈이 조금 있었고 제가 일을 했어요. 힘들었지만 아이들 얼굴을 보면 버틸 수 있었어요. 태석은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새 쌍둥이는 서로 손을 잡고 엄마 뒤에서 고개만 살짝 내밀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도연을 닮아서 태석의 가슴이 또다시 미어졌어요.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어요. 회장님, 이 사실을 세상에 공개하실 겁니까? 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죠. 아니야. 이건 내 속죄야.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 이 아이들이 평범하게 자랄 수 있게 해줘야 해. 은주는 놀란 눈으로 태석을 바라봤어요. 태석은 천천히 일어나 아이들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며칠 뒤 윤태석 회장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김비서를 불러 말했죠. 도연장학재단을 만들어. 내 이름은 빼고 재단 명의로만 할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일주일 뒤 재단이 설립됐어요. 세 아이의 이름으로 각각 다른 이름으로 기부 명단이 등록됐죠. 하지만 실제론 모두 같은 곳에서 나온 돈이었어요. 태석의 개인 재산이었죠. 언론은 발칵 뒤집혔어요. 익명의 거액 기부자, 수십억 원 쾌척, 정체 미스터리, 누가 이토록 큰 기부를? 신문과 뉴스는 며칠 동안 그 이야기로 시끄러웠어요. 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태석은 그저 묵묵히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회사에 나가고 회의를 하고 서류에 결제를 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무언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조금은 가벼워 보였죠. 은주는 그 소식을 뉴스로 들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재단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도연 장학재단. 도연의 이름이었죠. 그녀는 그날 저녁 새 아이를 데리고 납골 땅을 찾아갔어요. 아이들은 작은 꽃다발을 들고 엄마 뒤를 따라 계단을 올랐죠. 묘비 앞에 도착한 은주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절을 올렸어요. 아이들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죠. 그녀는 눈을 감고 속으로 말했어요. 도연 씨, 회장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로 하셨어요. 이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도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은주는 눈물을 훔치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태석이 서 있었어요. 그는 검은 코트를 입고 손에 국화꽃을 들고 있었죠. 두 사람은 잠시 눈이 마주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태석은 천천히 다가와 은주 옆에 섰어요. 그리고 말없이 묘비 앞에 국화를 내려놓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한참 동안 고요히 서 있었죠. 잠시 후 은주가 작게 말했어요. 회장님 덕분에 제 아이들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야지. 그게 도연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엔 평온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죠.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한 걸음 때려던 순간 발이 멈췄어요. 묘비 뒤쪽에 뭔가 놓여 있었거든요. 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작은 도화지였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어린아이의 그림이었죠. 그림 속엔 6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빠, 엄마, 그리고 손을 맞잡은 새 아이. 그림 아래엔 삐뚤빠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빠, 엄마, 그리고 우리 셋, 우리는 가족이에요. 태석의 손이 떨렸어요. 손에 들려있는 그림이 흔들렸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어요.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림을 가슴에 꼭 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죠.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아이들의 손을 잡았어요. 새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죠. 엄마, 할아버지가 왜 우세요? 할아버지가 행복해서 그래. 바람이 또 한 번 불었어요. 국화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죠. 태석은 그림을 내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도현아, 아빠가 이제라도 도현이 아빠 노릇, 새 아이들 할아버지 노릇 잘 할게. 우리 가족 내가 지킬게. 시간이 흘렀어요.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고 나뭇잎은 푸르렀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했죠. 납골 땅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곳을 찾는 한 사람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윤태석 회장은 이제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세월이 그를 늙게 만들었죠. 허리는 굽었고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매년 3월 24일이 되면 김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이곳을 찾았죠. 손엔 변함없이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휠체어가 묘비 앞에 멈췄어요. 태석은 천천히 국화를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새 쌍둥이가 유치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새 아이는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태석은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도현아, 내가 그토록 원하던 평범한 삶, 이제야 조금 알 것 같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어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어. 며느리가 보내준 사진을 보니 셋 다 너를 배닮았더구나. 특히 막내는 웃는 모습이 네가 어렸을 때랑 똑같아.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가가 촉촉이 젖었죠. 아빠는 이제야 깨달았어. 가문의 명예보다, 회사의 이름보다, 도연이 네가 원한 건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걸 미안하다. 도연아,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묘비 앞에 놓인 국화꽃잎이 살짝 흔들렸죠. 태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김비서는 멀찍이 떨어져서 조용히 그 뒷모습을 지켜봤죠. 해질녘이 되어서야 태석은 천천히 휠체어를 돌렸어요. 김비서가 다가와 손잡이를 잡았죠. 두 사람은 말없이 계단을 내려갔어요. 태석이 떠난 뒤 납골당엔 다시 고요만 남았어요. 그날 저녁 납골당 관리인이 청소를 하다가 묘비 옆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접힌 종이를 펼쳐보니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적혀 있었죠. 도연 씨, 아이들은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회장님께서 매년 장학금을 보내주시는 덕분에 아이들은 걱정 없이 공부하고 있답니다. 큰아이는 피아노를, 둘째는 축구를, 막내는 그림을 배우고 있어요. 셋 다 당신을 닮아 착하고 따뜻해요. 회장님의 사랑 늦었지만 분명히 전해지고 있어요. 그분도 이제 많이 편안해 보이세요. 도연 씨, 고마웠어요. 당신을 사랑했던 시간 후회하지 않아요. 은주 올림. 관리인은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접어 묘비 옆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죠. 납골당 창으로 저녁 노을이 들어왔어요. 황금빛 햇살이 묘비를 부드럽게 비췄죠. 고요한 빛 아래 한 남자의 늦은 후회와 사랑이 세상에 조용히 닿고 있었어요. 그것은 용서였고 화해였고 희망이었어요. 여러분, 윤 회장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의 속죄가 진정한 용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혹시 비슷한 상처나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